그러면 학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는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오춘영 소장님께서 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실론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춘영 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의 오춘영입니다. 저는 20세기 한국 문화재 인식과 활용의 이데올로기적 영향에 관한 실론을 발표하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고 고민하게 된 계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글은 최근에 이제 문화청에서 퇴직하신 분의 퇴임 인사 중에 일부를 제가 따온 겁니다. 저에게 문화재는 저희 신앙과 같은 대상이었고 자존감과 자부심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에 동의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문화재에 대해서 어떤 이런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왜 이런 감정, 기분, 생각을 갖게 됐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역사적인 근원을 찾아보고자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발표해 드릴 글의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머릿말과 외뒷말 제외가 크게 두 개의 절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는 문화재 정의와 집합개혁의 이데올로기적 성격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20세기 동안 대한민국에서 어떤 이제 인식과 활용의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보는 그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왜 20세기를 선택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0세기는 전근대, 근대, 현대가 공존하는 시기였습니다. 100년의 기간이지만 이 100년 동안에 아주 많은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났고, 아시는 것처럼 조선의 마지막, 대한제국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조선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대한제국, 그다음에 곧 이어서 조선총독부가 강점하는 일제강점기, 그리고 이제 해방이 됐지만 한국 전쟁이 있었고 이데올로기에 큰 충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이제 서로 다른 나라를 운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100년 동안 압축적으로 전근대, 근대, 현대가 바뀌는 동안 문화재가 한국에 사는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문화재를 보는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는 과거의 흔적들 중에서 선택된 것들입니다. 이 선택의 과정에서 무엇이 작동했는가? 제가 보는 관점은 공공의 영역을 관장하는 정치 권력이 그들이 가진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문화재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전부 다 100%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런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겠다. 그런 관점에서 이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기본적인 인식의 측면에서 두 가지를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문화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정의, 문화재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왜 문화재가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집합개혁의 관점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먼저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문화재의 정의는 왼쪽에 보면 대상적 정의, 제가 임의로 나누는 대상적 정의가 조건적 정의는 나눴는데, 이 부분이 논란이 있을 수도 있겠고 반론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이렇게 정의를 다시 내리고자 한 이유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의가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 공간에 따라서 변하는데, 사실 현재 가지고 있는 정의를 20세기 전반기에 대입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겠다. 현재 정의가 20세기 전반기에 그대로 맞아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좀 시기폭을 넓게 가지는 정의가 새로 필요하지 않을까, 대안적으로. 그래서 제가 조건적 정의를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내용은 집단이 과거로부터 이어온 것을 자신의 문화적 가치를 반영하여 대명사적 개념으로 선별하고 보호하는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다시 내게 되면 20세기 전반기, 특히 일제강점기에 있었던 문화재들, 고조기를 부르는 것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유에 의해서 이제 주권적 정의를 만들어 봤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나 그 전 시기에도 주권적 정의에 부합하는 문화재 인식이 있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문화재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건 이제 개념사적인 이제 연구 관점을 차용했는데요. 그 개념어가 시대 인식을 만들지만 시대 인식이 개념어를 만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민주주의가 있죠. 민주주의는 시대가 낳은 용어지만 사실 민주주의가 다시 그 시대의 인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상호보완적인 인식과 개념어의 관계를 문화재에 대입해 보면 문화재 역시 시대가 만들어진 인식이지만 그 만들어진 문화재가 시대 인식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문화재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집합기억입니다. 집합기억은 지금 밑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는 현재적 문제 해결 욕구로서 채색되며 집합기억은 본질적으로 현재적 고려 중간 과거의 재구성이다. 이것은 이제 집합기억을 연구한 모리스 알박스라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 사실 이제 우리가 과거를 보는 관점, 현재에 근거한다. 현재의 관점, 현재 필요에 의해서 과거가 다시 이제 재구성된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문화재 역시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합기억의 논점을 차용해서 문화재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그 다음 장입니다. 이제 그 20세기 동안에 한국에서 이제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어떤 인식의 변화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4개 시기로 나눠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대한제국식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선의 전통을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국호는 바꿨지만 조선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나라. 여기에서는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재 인식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왕실 차원, 국가의 핵심 권력 차원에서는 역시 그들이 제일 중요한 것, 유교적 이데올로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의 상징물들, 왕릉이나 왕실 이런 것, 그런 거를 우선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선이 가지고 있던 고적에 대해서는 좀 왕실 기록물 또 왕릉보다는 덜 관심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일본인들의 고적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고적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대한제국 왕실이 도움을 주죠. 막 그 전국을 다니는데 도와줘라. 이들은 고적 조사가 목적이었고요. 사실 일본은 이때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선의 고속 조사를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에서 지시를 해서 일본인들이 한국에 와서 고속 조사를 했고요. 이런 것 역시 이제 제국주의적 관점에서건 아니면 식민주의 사관을 보는 관점에서건 고적 조사가 이데올로기적으로 시작이 됐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대한제국 말기에 1909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성신문에서 명소고적이라는 타이틀로 한 72회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문화재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문화재로 보는 것들을 연재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황성신문 발행인들이 근대적 계몽 지식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일본인들이 막 와서 우리나라 고적을 조사하는 것에 대한 자극 또 기울어져가는 나라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되살려 보기 위해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그 문화 자산들을 다시 살펴보고 이것을 국민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신문을 발행을 했죠. 명소고적이라는 집합 단수 대명사가 이때 사용됐다고 봤습니다. 지금의 문화재처럼. 그래서 그 주체적이고 근대적 문화재 인식의 시초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명소고적 개념은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 그냥 계몽 지식인들의 의견일 뿐이었다. 이게 이제 한계라고 봅니다. 다음 일제강점기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 가지 고적 조사를 하고 그거에 기반해서 여러 가지 법률을 만들고 표면적으로는 뭐 보호 그런 걸 했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식민주의 사관이나 제국주의의 필요에 의해서 진행한 일들이었다. 이런 것들은 조선총독부의 이제 주요 관리들이 했던 언설 그런 데서 다 이제 증명이 되는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뭐 탈북적 역사관, 인나인문부서, 신공하고 정벌설 이런 것들 식민주의 상황을 증명하는 고적조사에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 후반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정책을 폈지만 예를 들면 고적 애호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1930년대 후반에 3, 4년 동안 굉장히 집중적으로 일어났는데
이것은 그 조선 총독부 차원에서 이제 권장한 거고요. 나라의 국토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재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나라 사랑이 생기고 그 나라 사랑 마음으로 일본을 위해서 같이 전쟁터 나가자. 네, 그런 이념적인 베이스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국내에 있던 민족주의자들은 뭐 이충공 위토 보존운동, 단군 청지순례 수축운동, 뭐 산발적인 이런 보호 활동이 있었지만 워낙 강력한 일본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잘 되지 못했고 일제강점기 후반에 민족주의자들의 이제 문화재 보호 운동 역시 이제 굉장히 그 수축이 되게 됩니다. 해외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가들이 문화재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됩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는데 사실은 해방되면서 가장 이제 큰 화두가 민족 정기를 회복한다 그런 거였죠. 그래서 문화재를 다시 이제 아끼고 사랑하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사실은 남북이 분할 점령되면서 굉장히 큰 이데올로기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 이데올로기 큰 대립이죠.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 표상 문화재를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우선이었다면 한국전쟁 당시에 남이나 북이나 그런 이제 소중한 문화재들이 파괴될 수가 없었겠죠. 그렇지만 이념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문화재들이 폭격을 맞아서 아니면 표적이 돼서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전쟁 중에 한일 국교 정상회담이 미국의 강요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아시는 것처럼 부족 협정을 맺는데 문화재 반환에 대한 것도 있죠. 이런 모든 것들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세력권을 확고하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도에 의해서 문화재 반환 협정도 사실 좀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그런 반환 협정이 됐고 문화재를 반환받지만 그 반환받은 문화재 중에 좀 어이없는 문화재들도 많이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본으로부터 해방 이후에 또 우리가 주목해서 비교해 봐야 될 게 대만의 경우거든요. 한국은 남과 북 모두 조선 총독부의 기본적인 그 문화재 보존 법령 그대로 이어받게 됩니다. 남쪽은 앞에 국부를 붙여서 북한보다 더 이제 뭐 주체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남쪽은 1962년 문화재 보호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미군정 법령에 의해서 그 전에 일본권을 그대로 이어오게 됩니다. 사실 내용은 거의 뭐 똑같은 거를 이어오고 미군정 법령의 시효가 1962년에 다 되기 때문에 급하게 만든 게 문화재 보호법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대만을 보면 대만은 국민당 정부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일본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국민당 정부가 중국 본토에서 가지고 있던 고물보존법을 그대로 대만으로 들고 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나름의 문화재 관한 법령이 대만에서 시행이 됩니다. 그 광복 이후에 이제 두 지역의 주체성에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문화재 부흥기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임의로 지은 건데 많은 비판적인 의견 또 대안을 제시해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가 이제 1961년 이때부터 좀 이제 다른 계기를 맞지 않았나? 60년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미술사학회도 이때쯤에 이제 발족이 됐고 국악도 비슷하고 그 다음에 61년 문화재 관록이 설치됐고 60년대 들어서 문화재가 이제 새로운 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70년대 특히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아주 많은 문화재에 대한 발굴, 수립 이런 게 있었죠. 지금도 문화재계에 있는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굉장히 황금기라고 추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옛날 분들은. 이렇게 국가적으로 큰 역량을 투입해서 문화재 발굴 및 정비를 한 이유 역시 박정희 정권이 민족문화 강화를 통해서 정권의 정통성 강화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아니었던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목해서 볼 것은 1990년대입니다. 1990년대 김영삼 정부 들어서 일제단재 청산 사업을 했고 이제 대표적인 게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죠. 문화재 관련해서 많은 이제 논란이 있었고
일제단지 청산이라는 건 역시 정권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일이 아니었나, 이런 민족주의에 의해서 문화재에 대한 이제 재편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1990년대 후반, 1997년 문화유산의 해가 있었고 문화유산을 국가적으로 아주 이제 크게 선양하게 됩니다. 또 제가 여기서 또 중국에서 본 것은 1997년 말에 문화유산 헌장 제정을 발표를 합니다. 좋게 보면 좋게 볼 수도 있는데, 국민교육 헌장이 비판을 받는 것처럼 문화유산 헌장도 너무 이제 국가주의적이나 계몽주의적인 요소가 있지 않을까? 그 헌장 내용 자체로만 보면 문화재가 이제 거의 이데올로기와 문화재 자체가 이데올로기가 된 모습이 아닌가. 헌장의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데올로기라는 건 사람들의 생각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는 뭐 사상이나 주의 그런 거거든요. 문화재 유산 헌장 내용들은 문화재는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것처럼 20세기 100년 동안에 여러 번의 이제 지배 권력 교체가 있었고, 그 지배 권력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문화재를 바라봤고 이제 재구성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20세기를 통틀어서 이제 문화재와 민족주의가 함께 갔습니다. 민족주의 이제 표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주의에 따라서 문화재가 이제 선택되고 다시 이제 자기들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20세기 말에는 문화 자체가 이제 이데올로기 되는 그런 현상도 생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이데올로기적 성격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이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 가져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제 문화재 보호법이나 이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이 그 뿌리가 일본에 있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체적으로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스템에서 모든 굉장히 여러 분야의 사회 구조들이 정착되어 있으니까 이걸 고치는 건 쉬운 일이 아닌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옛 유물들, 옛 것들,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성찰하게 되면 거기서 시작해서 정말 우리가 소중히 보호하고 가꾸어야 될 게 어떤 것들이고 이것들을 어떤 구조로 분류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논의들이 먼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문화재 뭐 개정이나 아니면 새로운 법 제정이나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립완주문화재연구소 오춘영 소장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